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의 폴리토크 4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보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책이 하나 출간됐습니다. 제목도 섹시하죠. 대통령 선택의 조건. 과연 어떻게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갖고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 선택의 조건이라는 대담집을 낸 이석우 평화방송 전 보도국장, 또 유명하신 분인데요. 2002년부터 평화방송에서 우리나라 시사 대담 토크쇼라고 그러죠. 그거 갖다가 한 10여 년간 진행해 오셨고, 그다음에 방송협회에서 시상하는 방송 대상, 라디오 부분 또 대상을 갖다가 차지하셨던 이석우 전 평화방송 보도국장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아이고, 이쪽 보고. 과찬의 말씀이시고 카메라가 이쪽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화방송 보도국장을 지내면서 이제 아침 또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이 직격 인터뷰죠. 그 프로그램을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한 그 뉴스와 이슈의 확산 효시였고 그 프로그램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이제 또 도전 프리랜서 언론인으로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회사를 사직하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택의 조건 이 책을 좀 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게 어려운 시대고 판단에 그 혼돈이 오는 시대여서 과연 대통령을 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또 지금은 새누리당에 가 있지만 그 전에 좀 개혁적인 소신을 많이 밝혔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와 방송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다가 그 내용을 책으로 한번 내자. 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판단에 좀 참고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네. 우리 이 국장님이 호칭을 제가 이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이시긴 하지만은 이제 이 국장님 쭉 한 10여 년 이상 보면은 방송하시고 또 많은 정치인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시고 또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제 보면 과연 이 시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려운 시대에 과연 어떠한 우리가 그 기준점을 갖고 대통령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면 기준점을 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총을 쏠 때도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0점 조준을 하려다 보면 지나간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즉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97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이른바 좌파 정권이 사실 우리나라를 갖다가 집권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5년 전에 당시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 한 4년 반,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인데요. 그 4년 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을 갖다 한번 짚어주면서 그러한 0점을 놓고 앞으로 과연 우리가 실패한 대통령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 안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MB 정권 한 4년 반을 갖다가 좀 간략하게 평가해 주시고 한번 짚어주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IMF 어려운 터널을 뚫고 지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경제를 다시 부흥을 시키자라는 국민적인 관심과 여망이 컸는데 마침 CEO 대통령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은 인물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참여, 어떤 자유를 갖다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국가 정책이 좀 서툴러서 아마추어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했고, 심지어는 돌뿌리에 부닥쳐도 노무현 때문이야, 이런 분위기에서 아마 그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제에 대한 이제 기대가 컸던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반노무현 정서. 그렇군요. 반노무현 정서. 일단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노무현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진보 정권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반발로 보수 정권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
인사 누가 나와도 그때는 네. 대통령이 되는 네. 뭐 그런 분위기에서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CEO에 대한 우리가 환상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역시 CEO는 그 국가 운영하고는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CEO는 어떤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운영이 아니라 우선 그 기업의 이윤 창출 이걸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공공성의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반노무현으로 가다 보니까 퇴행적으로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떤 그 보수 정권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이다라는 뭐 알게 모르게 그런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서 퇴행적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경제 정책도 보면 고성장이 가능하다. 좀 막연한 이야기로 고성장이 그때 가능하다. 747이라고 그랬죠. 예, 747이라고 그랬죠. 뭐 7% 성장, 4만 불 시대, 그다음에 집권 기간 내에 세계 7대 국가를 만들겠다. 사실은 좀 얼토당토하는 측면이 많았죠. 예, 그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그게 가능하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 여건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할 당시는 이미 신자유주의, 부시 대통령이 시작했던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고도 성장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고환율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고환율 정책으로 가면서 뭐 수출을 늘리면 된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되면 그것이 밑으로 낙수효과로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과거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죠. 과거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퇴행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국가 운영에서는 고소형 인사가 아주 결정적이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를 해 나간 거. 뭐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국가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참 어렵게 만드는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여기서 잠깐 우리 이 국장님 말씀을 잠깐 포즈 시키고 이 보면 한 5년 전 이야기니까 또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 고소형 인사하면 뭐 탤런트 고소형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고 있던 소망교회 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서는 영남 지역 사람들을 좀 그 사람들만 너무 좀 편애해서 사람들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소형 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탤런트 고소영 씨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근데 그 인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런 점들에서 국가 운영을 너무 좁게 좁은 시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많은 그로 인한 그 문제점들을 지금 발생시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개선을 시키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돼 버렸죠. 굉장히 심화됐죠. 뭐 양극화는 어느 사회나 있긴 있지만 더 심화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면서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이서구 국장님 이제 쭉 말씀 들어봤습니다. 무슨 주변의 환경 같은 문제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요. 세계적 경제 흐름이라든가.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5년 전 선택했을 때 CEO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결국 CEO가 공익적 관점에서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좀 뭐랄까 지나치게 좀 편협한 시각으로 보았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탕평적 어떤 이렇게 좀 포괄적 인사라기보다는 특정 어떤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최근까지 오기 인사로 번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CEO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갑자기 안철수 교수가 생각이 납니다. 안철수 교수도 대표적인 CEO거든요. 안철수 교수가 사실은 의대를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결국 그분이 보면 군대 갔다 와서 군 의무관이죠. 의무관 마치고 전역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병원을 연 게 아니라 바로 그 바이러스 백신 안철수 연구소죠. 안랩입니다만은 요즘은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뭐 조만한 그런 중소기업형 벤처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뭡니까 주가 총액만 해도 한 거의 1조에 달하는 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어떻게 보면 성공한 CEO가 바로 안철수 교수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보면 말씀을 갖다 오늘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민주당 문제, 민주당 경선 문제, 거기에 또 뭐 민주당에 보니까 뭐 양모 씨하고 뭐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돈이
이 얘기를 풀려고 그랬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네. CEO의 한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어차피 안철수 교수가 본인 입으로는 아직까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 기자들 만나서 보니까 뭐 조만간 종합적으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가 보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까지는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대통령 선택 조항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으로서 과연 CEO 출신의 안철수, 과연 그는 아까 조금 전에 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공익적 관점에서 우린 위기의 나라, 위기의 어떤 시대를 갖다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안철수 교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제 그 안철수 교수는 여러 가지 검증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국가 조직, 공공 조직을 직접 참여했거나 움직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 또 정치 지도자로서 움직여본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가 특히 이 사회 수많은 갈등들을 갖다가 이 조정하고 네. 그 타협점을 이끌어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그냥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네. 실제 그 현장에서 자기가 몸으로 부대끼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이 쌓이는 것인데 네. 안철수 교수는 그 부분은 지금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네. 예, 적어도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험은 지금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해 보이느냐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 CEO 측면은 이분이 이 안철수 이 안티 바이러스 백신을 이렇게 공급을 네. 하면서 이 좀 사회 기여적인 개인들한테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기업한테는 돈을 받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회 기여적인 면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일반 CEO하고는 다르다. 네. 다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보는 전반적인 국가 전체 차원, 사회 전체 차원의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조직 운영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네. 이런 점들은 그 부분 역시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네. 그건 앞으로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라든지 또 기자회견에서 오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씩 검증이 될 텐데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마침 오늘이 보니까 온 12월 19일 대선까지 111일이 남았습니다. 111. 젓가락 3개네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안철수 교수가 요번에 올해 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바닷가에서도 두렵지 않다. 자기는 한 5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다스려봤기 때문에 관리해봤기 때문에 뭐 공공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 의구심도 사실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한마디로 자신 있다는 얘기죠. 보면은 뭐 내가 500명 기업 돼갖고 내가 이 참 하게 보면 기업가로서는 아주 성공한 기업가니까요. 보면 처음에 그저 이렇게 뭐 자기 표현대로 하자면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 가서 저 뭐 소부루 빵 사갖고 곰보빵이라고 그러죠. 가서 그 저 은행 직원한테 좀 사봐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 해갖고 어음깡하고 뭐 그랬다고 자기가 지난번에 힐링 캠프인가 나와서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어렵던 요만한 회사를 갖다 그래도 좀 주가 총액 한 1조 가까운 회사를 갖다 만들고 직원도 한 500명 넘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매출액이 연간 한 1,000억쯤 됩니다. 이제 900 한 몇십억 되는데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한 관리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 이제 공공 부분, 공익적 관점이란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교수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니까 나는 그 어렵던 시절에 그 백신도 그 바이러스 백신도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도 무료로 나눠줬다. 뭐 이런 부분 바로 그 공공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하는데 또 혹자는 보면 그걸 굉장히 혹평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일반 개인들에게 바이러스 백신 나눠준 거는 미끼다. 결국 개인들에게 바이러스 백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회사라든지 이런 공공 부분은 철저하게 돈을 다 징수했거든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우리 보면은 좀 밑밥 이게 뿌리는 그런 것이고 이미 조금 버전이 조금 뭐랄까 조금 한물 간 그런 버전들 나눠주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그걸 쓰게 만들고 그것이 회사에 가서는 결국 나중에 징수하지 않았느냐, 즉 조삼모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안철수가 탁월한 기업가로서의 기업가적인 재질은 있지만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이제는 그걸 갖다 공공성의 측면으로 기여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업계에서 그 보안업계 종사했던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 중에는 물론 일각의 얘기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검증은 뭐 저도 그 보안업계 전체를 같이 몸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의 비판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료 백신 낸 거는 일종의 미끼 측면이지 뭐 특별히 그게 무슨 사회 기여라는 그 기본에서 했겠느냐 그게 아니다. 뭐 그거의 증거로서 또 예를 들면 이 바이러스 이 제품을 만들어낼 때 다른 업계가 자기들 수준 비슷하게 따라올 때쯤 되면 그 제품을 무료로 해가지고 그 업체를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렇죠. 그쪽 업계의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사실이고 뭐 어느 정도 배경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 하나가 우선은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 이제 검증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최근에 검증이 이제 지난 7월 19일 안철수의 생각책 나오고 7월 23일이죠. 뭐 이제 방송국에서 연예 프로그램인 힐링 캠프에 나오면서 완전히 안철수 교수가 뭐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급상승하고 그런 와중에 7월 말 8월 초에 이른바 안철수 교수가 한 10년 전에 최태원 SK 회장 그 당시 이제 구속되었을 때 그 뭐 구명 탄원 썼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나온 게 재벌 2세 3세들 한 20여 명하고 어울려서 V 소사이어티라는 그 무슨 뭐 그런 조금 뭐 옛날로 말하면 무슨 뭐 7공자, 뭐 21공자 이와 같은데 어울려 갖고 뭐 2억씩 해 갖고 무슨 그런 사교 모임 비슷한 거 만들고 거기서 좀 뭐 하다가 거기서 또 돈을 출자해서 뭐 인터넷 뱅킹 뭐 회사인가 뭐 전용 회사 만들었다 해서 검증이 좀 들어가려는 참에 마침 그때 8월 3일 날 새누리당에서 현기환, 현영이 이 두 양반의 공천 헌금 문제가 아주 뭐 확 터지면서 세인의 관심 글로 쏠리고 그냥 잠수되고 말았어요. 잠복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뭐 8월 17, 18일 그때 신동아죠. 신동아 9월호에서 안철수 교수가 3년 전에 그 이제 강호동 씨가 하는 뭐 무릎팍도사라는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술 먹는 이야기 나오다가 보니까 뭐 저 강호동 씨가 우리 안 원장님은 뭐 단란한 데서 술 마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단란한 게 뭐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뉘앙스 자체는 즉 유흥주점에 가봤느냐, 즉 여성 접대원이 나와서 여성 그 접객원이 나와서 술시중을 드는 그런 술집 가봤느냐 그런 질문에 마치 뭐 생소한 듯이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간 적 없다. 그 거짓말이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전 고위공직자 보니까 룸사롱 갔다 그러더라. 또 V 소사이어티 멤버들하고 회의하면은 그 빌딩 안에서 저 뭐 포도주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2차를 꼭 가서 룸에 갔다 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안철수 원장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직접 이메일을 써서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태섭 변호사라고 저는 사실 금태섭 변호사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안철수 교수가 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두 사람의 이제 공식적인 즉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본인을 빼고는. 하나는 유민영 전 춘추관장이 대변인 격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또 하나는 강인철 변호사가 보면 초기에 보면 안철수 재단 설립할 때부터 고문 변호사 격으로 있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을 갖고 책임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금태섭 변호사란 분이 보면 대변인 격을 자임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또 안철수 교수 측에서도 그냥 그 방관에 놓고 있고 뭐 금태섭 변호사가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심지어는 안철수 교수의 대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다시 얘기 돌아와서 이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지난번 제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V 소사이어티 최태원 문제를 비롯해서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 일반 지지자들이 안철수 교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다른 사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신뢰를 배신해 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데 우선 룸사롱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예, 뭐 제가 받는 느낌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 예. 룸살롱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뭐 사회 공직자들부터 뭐 기업체, 뭐 사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다니셨잖아요. 어, 밝히기 어렵죠. 그래서 갔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러나 이제 갔다는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상당한 그 타격은 많이 받겠죠. 받는데 그 부분이 밝혀지는 것이 물론 타격은 받지만 결정적인 타격이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아마 웬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그 속으로 그냥 감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드는데 그러나 일단은 우선 그게 밝혀질 경우에 나타날 그 우선 받을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자꾸 말을 좀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검증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쩌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또 뭐 과거에 다른 정치인들이 했던 그런 문제들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 역으로 말해서 다른 정치인 당신들은 그보다 더 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역의 어떤 역풍이 오히려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교수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공적인 능력과 그게 있느냐 예. 그 부분이 가장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저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검증할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일부러 검증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넘어가려 그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야권 민주당 쪽에 이제 최종 경선 후보하고 단일화 내지는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연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볼 때 뭐 저 연대 저 조합이면 뭐 그런 국가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정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느냐 네. 그게 관건 아니겠는가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금 보면 안철수 교수가 보면 자기 주식에 반을 갖다 내놓지 않았어요. 예. 보면 반을 내놓고 뭐 액수로 따져도 뭐 수천억 달하는 큰 돈을 내놓으면서 뭐 행보했을 때 그분이 물론 원래 뭐 기여를 잘하는 분이긴 하지만은 대선 1년 앞두고 그런 발표했을 때부터는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 전 재산 주식의 반을 갖다 내놓고 들어갔는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민주당과 이제 보면 단일화 얘기가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요. 네, 네. 최소 우리가 조합 봤을 때 안철수 대통령의 민주당 국무총리 네. 내지는 네. 민주당 대통령의 안철수 국무총리 뭐 이제 이런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안철수 교수가 자기 국무총리 하려고 수천억 재산을 갖다가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민주당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대전제가 자기네들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서도 안철수 교수와의 2단계 후보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예선 리그가 아닌가. 즉 안철수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국무총리 장관들 레벨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경선 자체도 좀 힘들어하고 사실 오늘도 보면 충북에서 민주당 지금 경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태풍도 와서 그렇지만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 당초 예상을 깨고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지금 50% 이상이 넘는 그런 지지율로서 지금 제주, 울산, 이제 강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충북하고 이제 토요일 날 9월 1일입니다만은 토요일 날 한 9만 5천, 한 9만 6천 가까운 선거인단이 포진하고 있는 전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북 그리고 그 다음 9월 6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만 9월 6일 14만 후보자가 있는 광주 전남을 갖다 거치게 되죠. 즉 이 호남 후보자 전체 20만이 넘습니다. 23만쯤 돼요. 선거인단이 여기서 결국 승패가 나게 돼 있고 그래서 과연 호남 민심이 누구를 택하느냐. 지금 참고로 여론조사는 물론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안철수 교수가 작게는 60%,
크게는 한 75%에서 78%까지 압도적 지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서는. 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의 경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과연 호남의 민심은 누굴 택할 것인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저 민주당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네. 민주당 현재 경선은 별 국민적 관심이나 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라는 어떤 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안철수와 민주당 후보 간에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거기에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네. 민주당에서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은 별로 국민적 관심이 없고 큰 뭐 영향 누가 되든 큰 영향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의 하나의 어떤 뭐 반증이랄까 그 증거가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은 야권 통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통합한다 그랬지만 그 통합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그렇게 사실 따지고 볼 땐 크지 않았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났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에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 성공을 했죠. 정책 쇄신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한 것이 더 국민들한테 와닿았지. 네. 그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화려하게 그냥 등장한 경선에서 국민께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걸 자꾸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 관심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너무 힘 쏟지 말고 네. 국민들 민생을 살피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뭐 또 안철수 후보와 그러면 단일화할 때 우리는 서로 간의 보완점을 뭐를 내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믿고 권력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얼뜻 보면은 이미 그 민주통합당은 네. 사실상 독자적으로 집권이 어려우니까 네. 조금 안철수 교수 모셔다가 옹립해갖고 그 뒤에서 뭐 조금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는 정당적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네. 그걸 서포트하는데 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반대도 있죠. 예. 뭐 안철수 교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대통령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 과연 내가 국가를 이끌 수 있느냐.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돕겠다. 뭐 이런 쪽의 조합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는 저는 좀 희박하죠. 아니 근데 네.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예. 안철수 교수가 쭉 말하는 거 보면 내가 한다기보다는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네. 전격적으로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듯이 이번에는 내가 돕겠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뭐 여전히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안철수 교수의 그동안의 쭉 그 발언들이나 행보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민주통합당의 이제 내 후보 예. 이른바 뭐 자기들끼리는 용감한 녀석들 뭐 4명 뭐 4가지 뭐 코미디 프로 이제 패러디에서 거의 합디담하는 그 내 후보나 민주당 지도부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하면 전 뭐 여론조사 자체도 사실 불만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빈발해요. 네. 보면은 뭐 이제 중앙일보 같은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매일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또 각 언론사에서도 보면 가끔 뭐 여론조사 전문기관들하고 이제 제휴해 갖고 일주일에 2개, 3개씩 발표하고 있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경마 중계식 이 보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하나의 큰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또 그건 어차피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달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뭐 경마 보도하듯이 아침 신문 쫙 펴놓고 보면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이렇고 저렇고 뭐 큰 추세는 뭐 비슷합니다만은 그 여론조사가 우리가 4.11 총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직전까지는 야권 통합, 야당 쪽의 그 압승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었죠. 그러나 정작 결과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듯이 지금 여론조사에 뭐 박근혜냐, 뭐 안철수냐라고 나타나는 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도층들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들이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여론조사에는 부분적으로만 반영됐지 적극적으로 반영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추세로 어느 정도 분위기는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대선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그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슷하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선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예. 사람 마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 다자 대결 구도로 이제 쭉 펴면 뭐 박근혜 몇 퍼센트, 예. 다음에 안철수 몇 퍼센트, 다음에 뭐 문재인 몇 퍼센트, 손학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자 대결 구도 하는데 실제 선거에서 다자 대결 구도 될 일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자 대결 구도를 갖다가 이제 상정합니다. 거의 그래서 확실하죠. 예, 양자의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네. 박근혜, 손학규, 박근혜, 김두관, 박근혜, 정세균. 아직 이쪽 야권 후보는 다 네, 예. 9월 16일 돼야지 16일 내지 23일이 23일, 예. 돼야지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게 다투고 있는데 네.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 박근혜, 박근혜 대 안철수라면 대충 나오는 게 45에서 이 45를 중심으로 예, 놓고 예, 예. 이른바 우리 계속 희석 게임이죠. 예, 계속, 예. 플러스 마이너스 2.5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 3.5에 예, 예. 그 표본 오차를 놓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저는 이게 뭐냐니까 지난 4.11 총선 결과, 여론조사의 결과 드러난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의 단독 과반수를 얻었습니다만 54.3%의 투표율 하에 참여했던 거기에 득표수는 새누리당 및 그 당시 이제 선진당, 즉 네네.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보다 12만 표가 뒤집니다. 네. 그다음에 정당 투표, 우리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투표에서는 84만 표가 뒤집니다. 즉 그게 포괄 전체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전체를 나누면 한 1%를 보수 정당이 조금 앞선다는 거고 전체를 나누면 다만 좁혀서 이쪽을 갖다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요거하고 요거와 새누리당만 비교할 아니죠. 때는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그렇게 비교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저쪽이 조금 앞서던가요? 저쪽이 정가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예, 예. 그 표를 총계해 보면 12만 표를 지역구 표가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표가 있고 별도로 나눠져 있는 나눠서 예. 지역구 표는 이쪽 진보 진영이 12만 표가 많고 예. 그다음에 지역구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84만 표가 많습니다. 예, 그쪽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50대 50의 팽팽한 네. 이런 어떤 아주 팽팽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박근혜, 안철수 나와서 45를 기점으로 표본 오차 거기에서 티격태격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네. 그리고 그 안철수 그 자리에는 안철수가 아니라 아까 그 2007년에 이명박, 정동영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명박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도 이길 수 있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철수 자리에 안철수가 아니라 뭐 그 자리에 누굴 넣어도 만약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은 후보 단일화 된다는 전제죠. 그러니까 된다면 누가 나와도 똑같은 게임이거든요. 지금 50대 50에. 그런데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자기들을 갖다 스스로 2부 리그로 격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흥행도 안 되고 안철수한테 질질 끌려가는 뭐 그런 모습을 갖다 연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게 총선 실패에도 큰 원인이 됐겠죠. 총선 실패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기선을 좀 제압당한 측면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인데 뭐 그런데 지금 조금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새누리당 쪽이 보면 최근에 조금 오만한 분위기들, 정권을 잡은 것 같은 분위기들이 좀 흐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에서 지금 다시 좀 혼미 상황으로 가지 않나, 뭐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 쪽도 힘을 좀 내 가지고 하면 가능하죠. 예. 그게 좀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제 지난 이제 7월 19일에 해서 이제 8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선출되는 첫 일성이 이른바 국민 대통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깜짝 놀랄 만한 행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침에 국립현충원 가서 당연히 보면 이제 예전에 이회창, 이명박 이런 분들은 그 이제 충원탑에다만 헌화라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충원탑에 헌화하고 이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부친이기도 한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깜짝 놀랍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 오후에 봉화마을 가겠다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 파격이 뭐 하다가 이제 그저께죠. 그 전태일 아주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전태일
쪽에 그 재단 측에서는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는데요. 근데 네. 찾아가서 보면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뭐 이런 부분들 그것이 아까 우리 저 국장님 말씀하셨던 최근에 보면 조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측에서 조금 보면 지나치게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너무 나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예.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다는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들과 묘소를 참배한 건 자연스럽고 잘한 것이고 네. 뭐 과거의 여야를 넘나들어서 하는 건 잘한 것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선을 넘어서 뭐 전태일이나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네네.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할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또 그쪽 진영에서 볼 때 정말 전향적인 어떤 그 박근혜 후보의 전향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그것이 가면 되는데 현재 그것이 충분한 뒷받침은 없거든요. 일단 말로만 대통합이다라고 했지 그 대통합의 내용이 그쪽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또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가령 전태일이든 누구든 방문을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진정성 있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올 텐데 예.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확실치가 않고 그래서 단순 이벤트성 하기 위한 뭐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박근혜 후보가 이번 대선 출마하면서 보면 5.16 문제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예. 또 유신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네. 뭐 정수장학회 문제 등 그와 같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물론 산업화의 측면에서는 고도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 뭐 국부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만 민주 헌정사적 측면에서는 너무나 아픔과 많은 그 슬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조망 내지는 반성과 어떤 자기 성찰 없이 갑자기 되니까 갑자기 불쑥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다 보니 이 쇼 아니냐. 한마디로 쇼 아니냐.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많이 뭐 잘 되고 나면은 또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당장 그러면 그 얘기 나오는 게 새누리당 당사 앞에 있는 그 쌍용 자동차 그 22명 그 죽은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해결하라는 뭐 의지 하다못해 대한문 앞에 지금 6개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그 차려져 있는 분향소에 가서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전태일 재단을 찾든지 전태일 다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보면 쉽게 해서 그 세인들의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그야말로 좀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얍사반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홍대 앞에 이제 젊은이들 찾아가는 예. 것도 뭐 이제 이미지 세신 젊은이들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뭐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찾아만 가는 것은 무슨 뭐 과거 어떤 그 군의적인 지도자가 내가 당신한테도 관심 있어 이런 정도에 그칠 소지도 없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저 군림하는 제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쓱 내려다보고 뭐 요번이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실행의 그 내용을 포함된 그것이 나왔느냐.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또 현장도 보고 하면 되는데 아직 그게 좀 확실치 않은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단순 이벤트로 그칠 수가 있다. 젊은이들이 과연 그걸 보고 마음을 열겠느냐, 열어지겠느냐.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때 공약이라든지 또 여야 협상에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아직 이행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 뭐 청문회 하겠다, 무슨 뭐 내곡동 사저 특검 하겠다, 뭐 MBC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언론사 파업 문제. 보면 지금 현재 약속 내지는 그렇게 좀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익었던 것들이 안 되고 있거나 아주 질질 끌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그게 과연 실천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지금 상황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네. 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약간 보수 회기적인 분위기도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네. 단순하게 뭐 젊은이를 찾아간다거나 네. 단순하게 전태일을 간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의 특히 그쪽에 서 있는 국민들 그리고 중도층들이 마음에 와닿겠는가 조금 아직은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저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회의적으로 저 말씀하셨던 보는데. 전태일 재단과 전태일 다리 갔을 때 보면은 그 당시도 저 노조 이분들이 보면 뭐 꽃을 발로 차고 막 들어눕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농락당하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 홍대 그 젊은이의 거리도 사실은 저 홍대 뭐 젊은이 그 당시 무슨 뭐 예술 페스티벌이 있어서 뭐 찾아갔다고는 합니다만은 실제 보면은 그 홍대가 좀 우리가 보면 기사 사회면 보면 홍대가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문화면에서는 좀 긍정적 측면으로 부각됩니다만은 이 신문 지상에서 사회면에서 보면 좀 항상 부정적 측면으로 부각되는 장소가 바로 또 그쪽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그 홍대 그 한번 찾아가서 포토제닉 사진 찍고 뭐 카메라 찍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 직장 없고 지금 대학 졸업하고 막막한 이른바 20대 젊은이들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갖다가 그 암담함을 갖다가 좀 추슬러 보도만 않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지 않느냐. 홍대가 좀 그렇겠네요. 그래 홍대라는 홍대거리라는 것이 조금 뭐 문화인들 뭐 언더 뭐 문화인들도 많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많은 보면은 뭐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조금 보면 일탈하는 보면 좀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편의점이나 어려운 곳에서 지금 알바하는 대학생들 그렇죠.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는 바로 것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한 지금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률이 한 83% 되니까 보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보면 대학을 졸업하지만 이제 취직 문호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일용직으로 좀 뛰고 있는 대학 재학생,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부모들 반값 등록금도 얘기하셨지만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학부모한테 물어봐야 돼요. 등록금 중에서 물론 자기가 어렵사리 좀 돈 벌어서 등록금 내는 학생들도 많겠습니다만 실제 그것 때문에 등골 휘는 사람들은 부모들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너무 뭐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야말로 그 눈에 깜짝 쇼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저도 그렇게 지금 그래서 약간 새누리당이 지금 좀 된 것처럼 이제 다 된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 숨지고 있던 보수 인사들이 다시 이렇게 좀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수 회기적인 느낌도 약간은 있고 이러면 글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표가 유리하다고 봤는데 대선에서 다시 혼미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네요. 이제 우리 이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안철수 교수 무슨 이명박 정부 5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일시적 분위기에서 흥분해서 선택하면 참 5년 동안 많이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교수 민주통합당의 지금 그런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 84%로 후보가 되면서 그건 어차피 자기들끼리의 잔치였는데 너무 좀 업된 나머지 좀 오만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숨죽이고 있던 그 좀 보수 이른바 흔히 수구보수 꼴통이라고 그러죠.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숙골이라고 그러죠. 수구보수 꼴통 그분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스멀스멀 일어서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오늘이 이제 8월 30일이고요. 이제 한 달 후면은 추석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9월 16일 내지 9월 23일쯤 되면 민주통합당 후보가 어쨌든 뭐 그분이 안철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될 사람일지 아니면 안철수를 불쏘시개를 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가 결정이 되고 이제 추석 들어가면서 이제 가는데요. 그럼 이제 한 100일도 안 남게 되죠. 자,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국장님께서 먼저 처음에는 새누리당이 좀 유리할 것으로 짐작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종합하셔갖고 자, 안철수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결론 한번 내려주시죠. 결국 오늘의 대통령 선택의 조건은 뭐 쭉 여태까지 얘기됐던 것이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걸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면은 박근혜 대 박근혜의 싸움 또는 박근혜 대 뭐 이명박이나 이 보수 인사들과의 싸움 아닌가. 왜냐하면 총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그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 네. 내공들이 입증이 돼서 네. 할만하겠구나라는 네. 이제 국민적인 관심과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받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박근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고 잘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저쪽 요인보다는 네. 안철수 교수도 총선 끝난 뒤에는 조금 이 관심에서 약간 떨어졌었죠. 네, 그렇죠. 다만 책 내고 이제 힐링 캠프 나오면서 다시 업은되긴 그렇죠. 했지만 약간 처져 있었던 것이죠. 처져 있고 박근혜만 바라보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 박근혜의 싸움. 박근혜가 과연 자기를 어떻게 계속 추스리고 만들어 나갈 거냐.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과거 좀 획기적인 총선 직전에 거의 한나라당이 거의 사실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서 새누리당 예. 바꾸고 나름대로 뭐 뼛속까지 뼛속까지 바꾸겠다. 바꾸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 당을 주도하고 정권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일단은 뭐 자유로 물러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다 물러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네. 그 당시의 초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잊은 것 아닌가 지금 새누리당이 이 네, 모습들을 예. 보면 네. 뭐 그렇다면 그때 김종인, 이상돈 뭐 이런 쇄신적인 인사들 낸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일회성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나 이 방향들 그리고 저 대선 기획단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전국을 운영하면서 여야 간에 오가는 얘기들 이런 걸 보면 옛날 과거 옛날 행태하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야기를 했다가 또 질질 끌거나 뭐 현영이 사건도 여러 가지 이 안에 많은 것이 함축이 돼 있는데 네. 뭐 이것이 뭐 유야무야식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흐지부지 되죠. 예, 사실은 뭐 흐지부지. 잠깐 좀 바꿔 말씀드리면은 예. 그 현영이 현규환 얘기 나왔을 때 이미 초기부터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나돌더라고요. 예, 보면 이거는 아마 그 조기문에 조기문 배달했다는 네. 조기문에 아마 배달 사고로 결론 날 것이다. 이미 저도 초기에 그 사건 나오자마자 배달 사고 이야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뭔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 걸 보면 과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네.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새누리당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네. 그래서 혼미 상태로 지금 들어갔다. 예. 이 부분을 한나라당이 어떻게 다시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정밀하게 볼 것인가. 지금 민심을 좀 제대로 못 보는 것 아닌가. 네. 과거 지난 말에 한나라당 망할 때 당시에 그 접했던 그 민심을 지금은 너무 좀 도취해서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만해서 대통령이 거의 된 것처럼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뭐 해나가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상당히 좀 자만감이 지금 보이고 옛날 회기적인 것들이 보여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스스로는 진단을 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결론은 뚜껑은 열어봐야 한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뚜껑은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권력자들이 정치 집단이 국민을 갖다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미리 내가 결론 다 알면은 국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하다 보니 아니가 지금 오리무중 안개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전국 대선 전국 111일 남았습니다만은 이런 대선 전국의 국민들의 심판은 사실 보면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가벼울 수도 있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면 5천만 인구의 4천만 유권자인데 4천만 유권자의 집단 이성, 집단 지성이라는 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나온 그다음 쭉 우리가 저 건국 초기부터 뭐 최근까지 봤을 때 그 시대마다 유권자들은 그래도 자이트가이스트라고 그러죠.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했던 측면은 있다. 그래서 결국 유권자는 현명하다. 결국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12월 19일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서구 평화방송 전 보도국장님 모시고 대통령의 선택의 조건 놓고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선 그 이제 총괄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국장님 네.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뭐 아까 말씀과 좀 연장선상에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대선 기획단이 나오면서 이제 안대희 대법관이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그 가족 비리,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의 비리 이 부분들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현영이 사건 이런 게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박근혜 후보의 어떤 뭐죠 가족들 이런 것들이 만사올통. 그거에 대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하게 전체를 앞으로 아우러서 가기 위한 그런 발탁이냐, 아니면 현 상황에서의 그 맞춤형 인사냐. 맞춤형 인사라는 느낌을 자꾸 가지게 되거든요. 그동안 흘러온 걸 보면.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뭐 48일 만에 퇴임 후 48일 만에 여기 이제 정당에 몸담은 것도 뭐 사실은 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안대희 하면 이제 강직한 검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맡은 자리가 정치쇄신 특별위원회입니다. 좀 어울리지도 않죠. 정치쇄신 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맞춤형 같은 느낌이 그렇죠. 보면은 드는 거죠. 지금 보면 올케 문제 같고 뭐 올케 서양희 변호사 문제 같고 현영이 현기환 의원 그 문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 서양희, 그다음에 또 박지만 씨 그 동생이 뭐 이지인가요? 그 뭐 주식 매각 문제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보면 강직한 검사하고 일점 그냥 뭐 땜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짝 봉합하는 미봉하려는. 물론 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해온 걸 보면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왜냐니까 저는 이 검사 출신의 대법관이 정치 쇄신의 어떤 그런 큰 틀을 갖다가 만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학자나 거기서 보면은 뭐 이런 어떤 정당인 오랜 나름대로 내공 쌓인 사람이 가는 것이지 특수통 검사로서 늘 보면은 죄인 잡아 들이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뭐 정치 쇄신 이야기하는 좀 맞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꼭 나이로 뭐 무슨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닌데 그 안에 위원들이 오히려 선배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뭐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좀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권 쪽 안철수나 민주당 쪽에서는 과연 국민들에게 수권 능력이 있다. 저 사람들이 하면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구나. 지금 박근혜 후보를 보면서 가장 강점이라면 안정감, 국정을 안정감 있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뭐 어쨌든 간에 또 인적 그 풀도 많다. 뭐 이런 측면인데 과연 그 부분을 안철수 교수나 민주당 후보가 어느 정도 보완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까 말씀대로 박근혜 대 박근혜의 싸움, 그리고 박근혜와 이 MB 또는 보수층 인사 간의 싸움, 그 싸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새롭게, 그리고 정말 민심을 서민을 정말 보듬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보여줄 것이냐. 뭐 요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서구 국장 모시고 대통령 선택의 조건 보니까 결론은 또 여전히 국민이 정한다. 국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